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송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 아사다마오가 서울대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런 뉴스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한 일이 있었는데 네. 결국 가짜 뉴스라고 밝혀졌어요. 교수님도 네. 보셨죠? 네, 저도 이동하면서 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좀 뉴스를 보았는데 한국 병원에서 일본 피겨 선수 아사다 마오양이 이제 숨졌다는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뭐 서울의 특정 병원 응급실까지 인용해가지고 방송사 뉴스와 유사하게 보도했더라고요. 네. 뭐 거기에 제목도 아사다 마오양의 친아버지가 뭐 한국인이다 이런 허위 내용까지 내놓았는데 알고 보니까 일부 유튜브에 공개된 내용을 이게 언론사에서 확인 없이 그대로 네. 이제 뉴스화한 것입니다. 네. 그야말로 가짜 뉴스였는데 근데 요즘 이런 영상들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가짜 뉴스라고 불리는 그 불법 허위 정보에 대한 그 유튜브 영상도 심각한데 최근에는 특정 개인이나 그 집단의 적대감을 조장해서 그 시청층을 이제 끌어모으는 그 혐오적 콘텐츠 수준이 사실 더 심각합니다. 네. 이를 이제 표현의 자유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 피해가 뭐 사회적이나 개인에게는 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에서 우려가 큰 그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혐오 표현과 그 불법 허위 정보는 그 장기적으로 그 사회적 관계 자체를 해체하고 또 사회를 분열시키고 또 개개인의 갈등을 부추겨서 차별적 행위, 심지어는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혐오 표현이 그 거미줄처럼 얽힌 공생관계에 있고 여기에 이제 그 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공개됐습니다. 네. 서울신문 7월 28일자 그 욕먹어도 남는 장사, 언론, 유튜버, 정치인은 혐오 공범들 이런 기사에서는요. 그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서 혐오 문제가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심지어 일부 언론사들이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그 제기됐습니다. 아주 제목이 참 섬뜩한데요. 언론, 네. 유튜버, 정치인 모두 너희들 공범들이다. 특히 혐오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다. 네. 좀 무섭네요. 그 앞서 그 서울신문 기사는 그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혐오 문제를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주 심층 보도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네. 7월 28일자 기사는 이른바 혐오 표현을 혐오파리로 규정하고 이것이 이미지를 신경 써야 할 정치인이 그 사회 소수자나 여성을 공격하는 표계산에서 나온 아주 정치공학적 전략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혐오파리인 혐오 표현을 막고 그 비판해야 할 언론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관심이 곡 수익으로 직결되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동조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기사는 여기서 언론, 그 유튜버, 정치인이 아주 거미줄처럼 얽혀가지고 그 혐오의 실타래 안에서 그 혐오의 그 가해자, 스스로 그 혐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데요. 이런 혐오 스피커들이 어떻게 공생하는지를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혐오 팔이다, 또 혐오 스피커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네. 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기사에서 이제 한 사례로 제시한 게 그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의 7글자 공약에서 이제 혐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걸 좀 살펴봤습니다.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그 후보들이었죠. 후보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 이 한 줄이 게시되면서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비평 방송 시간에도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지만 다수의 언론사는 그렇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그 뉴스 데이터 분석 시스템인 비카인즈로 그 공약 발표 직후에 관련 기사량을 이제 확인해 보니까요. 1월 7일부터 2월 6일 한 달간 이 관련 기사가
1136건이나 됐습니다. 네. 뭐 깊이 있는 분석 기사도 많았지만은 혐오만 조장하는 기사도 여럿 있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특히 이제 남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대 남성인 이대남이 열광했다는 그런 평가가 있고, 그리고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멋지다, 뭐 필살기다라고 한 반응을 옮겨졌거나 한 줄 공약에 달린 뭐 실시간 댓글과 좋아요 수를 중계하는 식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그 혐오 장사에 익숙한 유튜버들이었는데요. 네. 이 유튜버들은 그 서로 이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극적으로 방송을 제작해서 그 이런 유튜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이 커뮤니티에 소개되고, 그리고 또 커뮤니티 동향을 소개하는 언론사가 그 동향을 다시 뉴스화하는 정말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 곳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뭐 혐오파리에 그야말로 최전선에 나서고 있는 유튜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은 이 어떤 이 사건이나 사고가 터지면은 정말 득달같이 달려드는 유튜버들, 사이버 레카라고 하던데, 이 문제도 네.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사이버 레카는 그 교통사고가 나면 이제 그 견인차가 오지 않습니까? 네. 즉 이것도 이슈만 터지면은 달려가서 이제 생중계하고 그 자극적인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유튜버를 사이버 레카라고 합니다. 네. 서울신문의 기사에서는 이 사이버 레카가 그 혐오를 확대 재생산하는 핵심 고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퍼나르기에 나서면서 뭐 사회적 공인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그 혐오의 표적이 되는 문제를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사이버 레카가 그 왜 생기느냐? 그 바로 영상 조회수 그리고 슈퍼챗이라고 하는 시청자가 직접 주는 현금 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울신문 기사에서는 그 한 4년차 유튜버에 대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그 유튜버는 조회수에 따라서 그 유튜브가 매달 정산해주는 돈이 월 2천만 원쯤 받는다고 합니다. 이거 크네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뭐 핫이슈나 네. 포털 뉴스에서 막 많이 읽힌 기사, 뭐 온라인 베스트 게시글 이런 걸 주제로 하고 있고요. 화제가 된다면은 뭐 연예인의 사생활도 거론한다니까 정말 심각한 지경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이버 레카들의 주장이 계속 이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데에는 언론이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네. 유튜버 주장과 일부 커뮤니티 내용을 그대로 뉴스로 그대로 옮겨서 이렇게 전달하는 점이 아마도 이렇게 영향력을 높이는 데 일조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언론이 처음부터 제대로 검증을 해서 이건 잘못된 거다, 거짜 뉴스다, 잘못된 혐오 표현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그 시각을 가지고 다루었다면 이런 문제가 뭐 정치권, 뭐 유튜버, 사이버 레카, 언론의 혐오 공생관계라는 오명은 듣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기사에서는 그 이슈를 속보 처리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도 그 사이버 레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그 꼬집고 있는데요. 뭐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에 나온 기사를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방송 보도나 신문 지면을 통해서 공개합니다. 그러면 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니까 신뢰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거죠. 네. 특히 언론은 이제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해프닝으로 끝날 이슈조차 부각시켜가지고 이 가짜 뉴스나 그 혐오 표현의 문제점을 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그 뉴스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기구나 인권단체에서도 이렇게 언론에서 나타난 네. 이런 편견, 혐오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좀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고 나섰다면서요? 네. 국제기구나 인권단체에서는 그 오래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갑자기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뭐 갈라치기나 뭐 소수자 차별 문제가 부각되면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도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국제 엠네스티 같은 경우는요. 네. 그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를 일일이 규탄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대응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 오히려 그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보장하고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네.
보통 이거 우리 반론과 같은 그런 대항 표현 네. 이런 거를 언론사가 기회를 확대해야 되고요. 이런 대안적 내러티브를 통해서 시민들과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자사 언론 보더라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으면 반론이나 반대 의견을 게재하는 등 언론사 차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기존의 언론사 내부에서는 뭔가 무결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인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반론 요청 같은 것이 오면은 굉장히 이거를 작게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네. 보도하는 거를 일종의 관행처럼 여겨졌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난무하는 혐오 표현이나 허위 정보를 막 일일이 이게 문제 있고 저게 문제 있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반론의 기회를 더 줘라. 네, 그렇습니다. 네. 무조건 뭐 혐오적 허위 정보 보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비판도 있다. 결국에는 이게 뭐랄까요? 독자나 시청자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게 하라.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공론의 영역에서 오히려 더 크게 부각시켜서 네. 그 시민들에게 이제 교육 효과를 주자는 거죠. 사실 가짜 뉴스라고 명확하게 지정해가지고 평가하기가 어려운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이런 걸 더 부각시키면은 검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는 좀 이렇게 너무 협소하게 보기보다는 네. 더 확대 해석해가지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정통 언론사들이 이런 모습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네.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외부 칼럼의 경우는 언론사의 입장과는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칼럼 하단에도 보면은 뭐 이게 신문사, 언론사는 좀 다릅니다라는 명기도 하고 있는데요. 네. 최근 미국의 이제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 칼럼을 기고하는 필진들이 제가 틀렸습니다. 뭐 I was wrong about 이걸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 칼럼조차 잘못됐다는 게 발견되면은 일종의 이제 반성문식의 칼럼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언론도 인정하고 필진도 인정하고 네. 고쳐나가겠다는 겁니다. 특히 언론은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잘못이 있다면 이것을 덮고 네. 아주 묻어버리기보다는 분명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훨씬 좋다는 거죠. 뭐 가짜 뉴스나 혐오 표현 문제가 해결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네. 이런 뉴욕타임즈의 사례를 본다면은 우리 언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런 정립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내가 틀렸다. I was wrong. 뭐 어떤 언론사로서의 책임의식? 겸손함? 좀 이런 게 엿보이는데요. 네. 이제부터라도 뭐 우리가 틀렸습니다. 틀렸었네요. 이제 보니. 뭐 네. 혹은 바로 잡습니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자주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